반갑습니다. 오늘은 폴리뉴스 폴리TV가 스페셜 인터뷰입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다, 암호화폐다, 지금 이런 것이 우리 현실로 훅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면서 또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대표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 교수님 본인에 대해서는 그림 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 그러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소개시킨 대로 블록체인 기술 시장을 직접 한번 성장시키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알려진 지는 불과 10여 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바꾸는 기술이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한 축에서는 쑥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메인 그 메이저의 출신의 그 기자 출신이 예. 이 블록체인 미디어를 창간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그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 예. 그 하기도 했는데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예. 정말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옆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블록체인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그 블록체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 이더리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분산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록체인의 원 개념은 그러한 분산 원장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이자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제가 블록체인을 일반인들 설명할 때는 그냥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술적으로도 맞고요. 예.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잖아요. 예. 실체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두드리고 하는 이 블록체인도 그렇습니까? 블록체인도 당연히 실체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제가 이제 컴퓨터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좀 더 정확히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글로벌 신뢰 컴퓨터.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글로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글로벌하게 만들고 이제 트러스트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로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이제 하나의 컴퓨터고 이제 블록체인 컴퓨터는 다수의 컴퓨터가 모여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컴퓨터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닌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꼭 하나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런 기술로 탄생한 컴퓨터를 우리는 블록체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직까지 그 실체에서 난감합니다. 4차 산업에 추동하는 기술로서 AI나 빅데이터 등이 언급되는데 예. 블록체인 또한 핵심 기반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접목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심지어는 제2의 인터넷 또는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뜻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인프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생각하잖아요.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프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일어나서 현재 우리 삶을 좀 더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인프라인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미래 세상에는 블록체인으로 대체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 속에도 블록체인이라는 그 속에는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을 대체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제가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인터넷 세상이라고 얘기하듯이 미래에는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지금 인터넷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네. 블록체인 세상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는 그 인프라 위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위에 얹히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 뱅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인터넷,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으면 모바일 뱅킹 못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여러분이 어떤 생활 서비스를 하실 때 그 서비스가 컴퓨터나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는 블록체인은 어떻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냐면은 현재 컴퓨터 여러 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게 꼭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미래 웹이라는 건 어디서 동작하느냐? 지금은 컴퓨터 위에서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위에서 웹이라는 게 동작할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위에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가 하나, 층을 하나 더 만든 거죠.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서비스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에 바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미래에는 지금 컴퓨터하고 인터넷 위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하고 새로운 인터넷이 하나 더 쓰여지는 거죠. 층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의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그 블록체인 작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왜 꼭 이해하셔야 되는지. 인터넷 작동 방식을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컴퓨터 작동 방식 아시나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어쨌든 컴퓨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 똑같습니까? 예,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시지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고 그렇죠.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 컴퓨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블록체인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 묻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 컴퓨터가 뭐냐 이거죠. 똑같은 컴퓨터입니까? 컴퓨터인데 자료 그 보내주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네, 저도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얘도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시잖아요. 근데 서로 독립이 돼 있잖아요. 혼자 컴퓨터고 혼자 컴퓨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걸 만들고 싶으냐면은 그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합니다. 네트워크로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하고 이 스마트폰이 꼭 하나처럼 움직이는 가상의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혼자 마음껏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둘이서 하나의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이제는 혼자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큰 스마트폰의 부분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안 된다는 건가? 그래서 복제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얘 것만 복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가상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복제하려면 제 것도 위조해야 되고 우리 원장님 것도 사장님 것도 위조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인 삼각하잖아요. 한 사람이 달리기 하면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인 삼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두 사람의 발을 묶어서 달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리려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야지만이 빨리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협력을 해야지만요. 사람 둘을 2인 삼각처럼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그걸 저는 블록체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말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얼핏은 좀 이렇게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그러세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지금 블록체인은 이 실제로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암호화폐.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또는 요즘 뜨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서비스가 가장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가 이제 그 혹시 그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 장관님께서 프로토콜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프로토콜 경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프로토콜 경제를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상생, 공유. 상생 경제, 공유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현재 있는 거는 플랫폼 경제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를 혼자서 독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모든 부가 플랫폼에 독점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부의 독점이나 아니면 정보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탈중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역할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탈중앙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현재 생태계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도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혼자서 운영하는 그 플랫폼을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빅테크 기업한테는 위협적이겠네요. 그렇죠. 은행한테도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중앙집중 방식의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집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어떤 그 기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서로를 못 믿잖아요. 그 서로를 못 믿는 거 신뢰를 보장해주기 위한 어떤 중앙에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그거를 중앙집중 방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중앙집중에 있는 그 신뢰 기관이 뭐냐면은 크게 보면 국가가 되는 거고요. 정부, 그 다음에 은행, 소위 이제 기업들이 되겠죠. 페이스북, 네이버라든지.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갑이라는 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서비스 이용한다든지 할 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신뢰 기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기관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를 많이 피부적으로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여러분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이런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네이버를 쓰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신뢰 기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 중앙집중 방식의 그 모델을 이제 P2P로 그러니까 신뢰 기관을 이제 빼고 우리끼리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생태계를 만들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뢰 기관을 이제 제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적 변화네요. 네, 혁명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국가가 필요 없다. 개개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국가란 기관이 필요하고 은행이라는 기관이 필요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 오해하시는 게 아니 그럼 국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개인끼리 어떤 그 P2P라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즈니스 생태계가 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은 이제 원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마약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제가 방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성장하는 와중에서 그 생태계가 건전하게 가야지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역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 역할이 좀 바뀌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시장에서 어떤 신뢰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생태계는 마음대로 이제 지네들끼리 하라고 하고 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말 나오는 게 이제 디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라고 하는데 은행이라는 거는 저거 볼 때 뱅크라는 거는 없어집니다. 뱅크는 없어지고 뱅킹 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거죠. 서비스는 남지 그 서비스를 왜 꼭 은행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출하고 이자 받고 적금 들고 이자 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꼭 은행에 중앙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행을 만들고 싶은 거죠. 블록체인 은행을. 은행들은 그 측면에서 보면 기득권
집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벌벌 떨겠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말처럼 현실화 점점 되면 될수록 자기들이 그 중앙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뢰기관으로서의 모든 그게 예. 다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바뀐다는 상당 부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도 준비하죠. 그러니까 아까 포지션을 바뀐다고 말씀을 은행들도 이제 자기 포지션을 바꿔야죠. 독점적인 어떤 중앙기관, 신뢰기관으로서 유지하는 그러한 기득권은 빼고 예. 정말로 뱅킹 서비스를 좀 더 소비자와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뱅킹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야들이 아직까지도 그 예대 마진 가지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수익 구조를 갖다가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데 참 그 배신감 느끼거든요 이게. 근데 은행도 하고 싶어 하세요. 요거를.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 지금 은행 쪽, 금융 쪽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금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적금하고 대출하는 그 대상이 금융상품 대상이 현금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왜 반드시 은행은 현금만 받아야 되느냐? 요즘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니 비트코인을 그러면은 자기들이 적금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면 안 되느냐? 그리고 비트코인을 자기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금융 상품의 대상이 현재 있는 상품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네, 그걸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지금 은행들은 해야 된다고 지금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속에서도 또 상생의 여지가 있네요. 그럼요. 예. 소비자 금융기관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함께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협력을 통해서. 예. 그래서 상생경제, 공유경제 할 때는 저는 반드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탈중앙화된 P2P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구현된 어떤 사례나 모델로서 P2P 경제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없어요? P2P 생태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금지되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암호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가지고 현 정부하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3년 동안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제 분리할 수 없는데 현 정부는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을 그래서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냐면은 블록체인은 정부에서도 신선장 동력이라고 인정을 해서 육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피우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육성에 대한 그 예산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어쨌든 육성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금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금지 정책을 핀 게 현재 정부의 이원화 정책입니다. 100분 토론 뭐 이런 데서도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때 왜 저를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유시민 그건 이제 JTBC 작가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제 지금 기억으로는 새로운 어떤 그 동력임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억나는데 금방 말씀하신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다. 뭐 이렇게 암호화폐로서는 폐쇄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얼어붙었죠. 우리나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 암호 생태계 발전을 3년을 늦추셨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직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거를 갖다가 합법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또 오해하세요. 특검법은 배경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P2P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으로 이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악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악용하는 거 범죄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테러 자금에 대한 유출을 확실히 이제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거는 금융 인프라,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이제 관리하면서 현금이나 달러가 이제 테러 단체에 가는 걸 막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P2P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 금융 생태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특검법이 나오기 이전에 2017년부터요. G20이라든지 G20 재무장관이라든지 G7 정상회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협력이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G20 재무부 장관들이 이런 현상을 빨리 인식을 하고요. 그 산하에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FATF라고.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건을 넘겼고, FATF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를 그 체계를 갖춰라라고 이제 권고를 내립니다. 그 권고를 받아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특검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권고 중에 8가지 권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지 아닌 규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지 아닌 규제. 금지를 하지 말고 규제를 하랍니다. 예,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자금 세탁, 그래서 뭐, 그 신원확인이라든지 실명계좌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라든지 요즘은 이제 트래블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금지 아닌 규제에서 금지 아닌은 빼고 예, 강력한 규제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 강력한 규제를 한 게 그게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검 그 어떤 의미냐면 열어준 게 아니라 규제를 규제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자금이 이송되는 거는 금융 인프라지 않습니까? 금융 인프라의 중심에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망. 그래서 은행망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자금에 대한 흐름을 이제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로 오면은 그 암호화폐가 사실은 암호화폐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암호화폐로 사고 팔고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현찰로 바꿔야 되잖아요. 현금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네트워크가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전송이나 암호화폐 전송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암호화폐 자금이 이제 이동하는 어떤 하나의 인프라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은행들 간 네트워크가 이제 국제 금융망이듯이. 그래서 FATF에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각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면은 암호화폐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부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 생겼으니 우리나라가 그럼 암호화폐가 제도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를 하십니다. 네, 정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지금도. 예.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특검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시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제도는 안 됐는데 규제는 한다. 예. 그러면서 또 세금도 매기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대선 일어났을 때 이재명 후보님, 이매조 전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일 때 두 분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하도 이제 이제 악유를 하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럼 좀 유연한 정책을 쓰겠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이제 되셔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정책법이나 제도를 아마 논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좀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겁니다.